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RSN 네트워크스의 김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저 데이터 센터도 알겠고요. 자동화도 알겠고, 네. 네트워크도 알겠고. 네. 근데 여기 하이퍼스케일이라는 용어가 네. 제가 되게 방송하면서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생소하시죠? 네, 생소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 센터 앞에 하이퍼스케일 붙인다는 게. 일단 지금 네. 현재 그 글로벌하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네.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클라우드 몬스터라고 얘기하죠. 네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베이,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네. 쓰는 어떤 신조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뭐 지금 보시면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단순한 어떤 서버, 그다음에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게 많다. 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뭐 자동화나 워크로드 모빌리티, 네. 워크플로우 모빌리티 뭔가 네. 이렇게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듯이 네.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단어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되고 그다음에 융합되고 또한 뭔가 되게 유연한 그렇죠. 이제 그런 거겠죠. 네. 네. 자, 어쨌든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거죠. 자, 이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이 네. 해외에서는 이렇게 좀 유명한 데도 쓰고 있는데 네. 현재 국내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일단 국내 상황은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저희가 뭐 IT 이제 사일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버 팀, 스토리지 팀, 네. 네트워크 팀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다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같이 합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런 부분이 다 멀지되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 하나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퍼 스케일 이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어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네. 어떤 식으로 망을 데이터 네.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해 나가는지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시는 X86 시스템이 대다수 컴퓨터 스토리지로 사용되고 네. 그것들의 동작 원리도 스케일 업이 아닌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네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심플하다는 겁니다. 네. 심플해야지만 그만큼의 스케일 아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에는 지금 핫한 이슈가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 모든 게 일단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그런 것들이 각각 소프트웨어 단위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연동이 돼서 그래서 유연해지는 동작으로 거겠죠. 당연하죠. 네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장에서 네. 지금 이렇게 각 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그 조직의 형태를 보면 여기가 하이퍼스케일인가 아닌지도 아주 유추할 수 있겠네요. 조직의 형태가 이런 회사들은 좀 조직이 다를 것 같은데. 굉장히 유연하죠. 뭐 네. 네트워크 팀이지만 서버를 잘 알고 스토리지를 잘 알고 그리고 네네. 서로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협업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하는 부분 자체가 뭐 한 부분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바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에러 앤 트라이얼 네. 시도해보고 적용해보고 운영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디플로이로 확대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좀 더 네.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식상하고 재미없으면 일할 때 맛도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네. 때는. 아, 부장님 같은 분들은 확실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세상에 다 부장님 같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자 생존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우리는 아직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은 그러면? 트렌드죠. 네. 저희도 조금 늦다라는 것뿐이지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일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나라의 어떤 큰 웹 기업들, 네. 웹 투자도 기업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이 이제 뭐 이렇게 결국 이제 대두가 되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뭐 워낙 클라우드에다가 뭐 데이터는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원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니즈가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죠. 네네. 뭐 아시는 뭐 SNS 서비스나 뭐 간단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네. 클라우드 스케일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T 일반적인 IT 인프라, 뭐 퍼블릭, 프라이빗, 네.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기반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전체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떤 대역폭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심플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구글 뭐 웹 서칭을 한번 하기 위해서 단순한 단어 한번 입력하시고 엔터 치는 게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유발하는지 아십니까? 네네.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그 내부에는 수만 대의 서버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트래픽을 제너레이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폭발적인 트래픽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패브릭, 아키텍처리 뭐 이런 부분이 맨더터리 고려 사항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90년대에 IT 시작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라든지 네. 좀 더 지나가서 스토리지 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했고 뭔가 그렇죠. 계약이나 뭐 딜에도 그런 거 엄청 컸지 네트워크는 그렇게까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21세기가 되면서
이 네트워크가 물론 연결 시대에서 그런지 네트워크 모든 게 확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은 거기 하나의 노드로서 그냥 전락하는 느낌도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커넥티드 어떤 원리지 네. 않습니까? 네네. 인터넷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기술들, 테크들이 그렇게 네. 발전을 해왔고요. 네. 이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트랜스포트, 전송만 해주던 어떤 그렇죠. 시스템들이 그렇죠. 그 내부에 흘러다니고 있는 트래픽들에 네. 대한 어떤 가시성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그런 트래픽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거를 통로, 네. 단순한 통로에서 지금은 되게 인텔리전트한 뭔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지금 되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뭐 SDN이다. 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다. 그렇네요. 뭐 그런 컨셉으로 간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빨랫줄만 연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결국 아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이 네트워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있는 장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디자인돼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 뭔가요? 제가 네. 대략 한 인더스트리에서 한 13년 정도 네. 일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네트워크 디자인, 그다음에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SMB 마켓에 관련된 컨설팅 일이나 기술 지원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어떤 기본 뭐 베이스 스타트 포인트가 네트워크 디자인입니다. 아, 네. 무슨 요구에 의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냐, 네. 해야 되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되네. 그렇죠. 자, 지금 아마 이 장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좀 네. 학구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단순한 프로토콜만 이네이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뭐 밑에 보시면 버터플라이 패트리, 뭐 2D 토러스, 뭐 클래식 패트리, 듀얼 패트리 아마 들어보시지 못한 어떤 용어들이 네, 대부분일 네. 텐데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각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최적 연결,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하면 최적의 라우팅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거기에 따라서 걸맞게끔 라우팅 프로토콜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느냐, 네. 기존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일부는 어떤 리서치 용도로 해서 네. 조그맣게 디플로이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저기 마지막 보시는 클로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디자인 형태로 해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로스 네트워크는 1960년도 찰스 클로스라는 분이 디자인한 교환기 시스템 내부 아키텍처에 근거하는 네트워크 디자인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때 했던 디자인이 지금도 워킹하네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박스 내에서의 동작하던 그런 메커니즘이 세상 밖으로 펼쳐져 전 세계를 다 연결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펼쳐져서 확대되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티어 리프 스파인 네. 크로스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2000년도 말부터 해서 이런 대형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과 어떤 디자인 그리고 네. 운영 그런 데 대한 검증을 해왔고요. 네. 현재는 그렇게 워킹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네. 50년 전에, 50년 전에 네. 교환기 안에 있던 그런 네트워크. 네. 지금은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거 돼버렸으니. 일단 데이터 센터 내부에 일단 포커싱을 해서 적용이 네.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리스타는 네. 아리스타의 네트워크 디자인은 어떤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근간이 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투티어 리프 스파인 클로스 네트워크를 일단은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베이스되는 클로스 네트워크가 저희가 부를 때는 유니버셜 네.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자,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든 어떤 서버, 어떤 스토리지 연결을 하든 막 레벨에서는 그런 모든 트래픽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스케일 아웃 형태로 디자인,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확장성을 수십만 대 서버까지 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자, 그럼 이것이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잠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실제 이제 구성 예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품군으로 치면 픽스드 스위치라고 해서 네. 일단 1RU, 2RU급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스위치, 네. 모듈러 타입으로 되는 스위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타입씩을 선택을 해서 일단 가입자분들 또는 뭐 지금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보실 때 내 네트워크 디자인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네. 레퍼런스 모델로 쓰실 수 있는 형태죠. 두 개의 모듈러 스위치에 밑단에 72개 리프. 그걸 네. 구성해 보면 대략 한 2,000대. 그걸 쭉 확대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네. 16대 스파인에 5
576대.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한 2만 대 서버 수용합니다. 네네네. 거기다가 그걸 뭐 non-blocking이 아닌 oversubscribed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로 주는 인터페이스와 업링크의 어떤 속도, 밴드위스 합에 대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걸 3대 1 정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 5만 대 정도 네.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심플하게 저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성돼도 없죠, 지금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한 2,000대 정도 수용하는 네. 디자인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디플을 끝냈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러급이 아닌 그 픽스드 스위치 타입으로 해서 클로스 네트워크 디자인으로 해서 디플을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네. 여기 5만 대 네. 이런 데가 많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행복하시겠네요. 어우, 그죠? 엄청 알죠. 저희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메리트가 있거든요. 네,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지금 디플로이 뭐 POC라는 그런 것도 좀 진행되고 있나요? 하이퍼스케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C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네, 되고 있고요. 네, 네. 해외가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아시는 그런 닷컴 기업들이나 큰 네, 기업들이 네. 다 북미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저희 네. 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네. POC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짜 그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이게 닷컴이라든지 클라우드 이렇게 이런 쪽에 다 큰 회사들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이 네트워크 기술이 미국에서 선도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근데- 저희가 IT 강국이라고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네. 좀 팔로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그쪽에서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데브옵스 환경이나 뭐 네트워크 자동화, 데이터 센터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좀 더 저희가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오늘 우리 네트워크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장표 갑자기 무월 법칙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CPU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황해 법칙, 무월 법칙.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CPU에도 트랜지스터를 쓰지만 네. 스위치 내부에 쓰는 스위칭 칩도 아. 트랜지스터를 씁니다. 아, 네, 같이 네. 온라인 된다는 I see, 거죠. I see. 네. 그래서 무의 법칙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하이퍼스케일 망 데이터 센터를 꾸밀 때 네, 스위치 네. 자체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하드웨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위칭 칩입니다. 아. 그 스위칭 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네. 자, 뭐 에이직이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 FPGA를 FPGA? 통해서 뭐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지원하겠다. 망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런 풀 커스텀 칩 기반으로 갑니다. 사용 칩 그냥. 상용 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인텔이나 브로드컴, 마벨. 이제 누가 테크놀로지를 리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리딩한다라는 얘기를 제일 쉽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하드웨어 레벨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인텔, 브로드컴과 같은 아, 이런 네. 친구들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스위칭 칩이 항상 그 필수 요구 사항처럼 얘기되는데 네. 그런 기술들이 벌써 한 25년, 30년 지나면서 보편화된 기술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굳이 그런 에이직을 쓸 필요도 없고요. 네. 상용칩 기반으로도 충분히 그런 걸 다 니즈를 수용한다는 거죠. 자, 얼마만큼 빨리 발전하느냐 이겁니다. 자, 무의 법칙 대비해서 네. 매 2년마다 두 배씩 트랜지스터가 증가하듯이 네. 스위치의 용량이 두 배씩 그리고 그 포트 덴시티도 두 배씩 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대역폭을 처리할 수 있는 스위칭 플랫폼을 적대 어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야 우리가 인텔은 잘 알고 있고 네. 브로드컴이 이런 것 때문에 급성장한 회사인가요? 이런 최근에 식으로? 퀄컴처럼 퀄컴이 네.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 때문에 급성장한 원래 것처럼. 브로드컴은 이더넷 칩으로는 좀 유명했었죠. 아, 그랬어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업계에서는 네. 어떤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알고 계시는 그런 메이저 밴더들조차도 이제 이런 상용 칩을 쓴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화이트박스 어프로치가 어떻다, 블랙박스 네. 어프로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 인하우스 엔지니어링으로 에이직을 만들어서 스위치를 만들어서 하던 비즈니스를 네. 이제는 저런 상용 칩 밴더 기본적으로 인텔 브로드컴이 아. 칩을 가져다가 네. 하드웨어 자체는 별로 리소스를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들.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그 운영 체제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의 좀 데모가 준비된 것 같은데. 실제 디자인 네. 사례를 가지고 좀 네. 얘기를 드려보려고요. 지금 일단 여기 화면을 네네. 이렇게 네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뭐 이런 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치업. 네. 보통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뭐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뭐 비디오 이런 걸로 그리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저희 본사 야, 가서 이거 파워포인트 그리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3D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거 뭐 핸들링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예, 보시면은 가장 밑단에 있는 이제 TOR이죠. 약간 프레지 비슷한 것 같다. 프레지 비슷한 예, 거. 프레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트라이덴트 플러스라고 하는 브로드컴의 칩을 써서 그 해당 칩이 지원하는 게 텐지 이제 64포트를 지원합니다. 서버 쪽에 텐지 48포트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업링크로는 40G를 4개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체 서버를 수용하는 규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만 5천 대가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스위치들은 윗단에 있는 뭐 리프 스파인 2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는 스위치들에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40G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국내는 사실 40G 인터페이스가 아직까지 초창기죠. 뭐 일부 지금 제 고객사들이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텐지 묶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40G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 업링크 관련되는 부분에 스파인도 저런 식으로 총 16대의 모듈러 스위치를 써서 그리고 전형적인 L3 라우팅 환경으로 ECMP 환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싱이나 로드 밸런싱 자유롭게 다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개의 패브릭 존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상위로 갔을 때 실제 이런 패브릭 존들은 각 보더 라우터의 64웨이라고 하는 아마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어떤 스위치 라우터 이런 쪽에 라우터는 아마 64웨이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위치 플랫폼은 아마 드물 겁니다. 상용 칩인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는 실제 디플로이 한 모델이고요. 이게 뭐 고객사를 뭐 명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유사하고요. 자, 뭐 저희가 그거 이미 검증이 된 그렇죠. 검증이 된 디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져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용 칩이라서 기능이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디자인 다 했어요.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서비스에서는 이제 자동화가 되게 요새 중요한 큰 이슈잖아요. 자동화 얘기 좀 이제 해보죠. 자, 근데 뭐 데이터셋 자동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뭐 네트워크 관점에서 왜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트워크 관점에서. 저희가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하드웨어 관련된 얘기로 친다면 캐펙스적인 측면이 되겠죠. 사용 칩을 쓰면서 더 저렴하게 포트당 단가를 낮춰서 그리고 이런 하이 스케일 또는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빌딩할 수 있다고 얘기 드는데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많은 서버들과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매뉴얼리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작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자동화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큰 대규모의 설비들을 자동화시켜서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운영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동화가 됨으로써 서비스 어질러티가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장애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 휴먼 맞습니다. 사람이 관여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네요. 그로 인해서 클라우드 그런 서비스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기존의 자동화에. 근데 여기 보면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용어가 나왔는데 저도 프로비저닝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RS타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인더스트리에 쓰고 있는 건지. 2000년도 말부터 해서 아리스타가 대형 어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일단 만든 용어였고요. 지금은 대다수 벤더들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단 휴먼의 터치가 없다 이런 거죠. 손을 대지 않아도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플랫폼 입장에서는 GTP라고 해서 GTP 모드라는 게 스위치에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서버로 치면 일반 서버들이 아무런 OS가 없는 환경에서는 그 랜카드 기준으로 해서 픽시 부팅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스위치가 서버 아키텍처하고 유사합니다. X86 아키텍처 그대로 가져갑니다. 뭐 다를 이유가 없죠. 그 컨셉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프로비저닝 서버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서버들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떤 스위치가 내 망에 들어오면 걔한테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걔한테 필요한 어떤 팔러시, 걔한테 필요한 뭐 OS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뭐 이런 게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다 정책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GTP 서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는 일단 GTP 서버라는 부분을 일단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일단 그 고객분들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프로토타입적인 어떤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타가 제공하는 GTP 서버의 내부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은 다 표준 프로토콜 기반입니다. 네네. DHCP, HTTP, 네네. 뭐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고객분이 직접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일반 대부분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다 자기들이 자기만의 그런 어떤 프로비저닝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리스타가 제공하는 GTP 모드의 기능을 활용해서 스위치 인프라를 자동화시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다수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한테 똑같은 퀄리티의 서비스 그런 부분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오픈 소스라면 오픈 소스가 어떤 추구하는 또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이점들을 네. 다 같이 또 똑같이 이제 뭐 갖고 있겠네요. 네, 그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 모든 일단 소스 코드는 GitHub에 다 올라가 있고요. 네네. 그 부분 그냥 가져다가 커뮤니티 서포트 모델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내부 리소스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이제 아리스타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통해서 거고.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소스 코드만 드리면 이걸 어떻게 사실 너무 힘들죠. 분석하다 일 다 봅니다. 그렇죠. 다리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모든 게 일단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쓰시기 위해서 데모나 테스트 목적으로 저희가 패커라고 하는 VM 오토메이션 하는 툴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단순한 커맨드란 몇 줄이면 그냥 데스크탑이나 랩탑 환경에 네. 뭐 VM의 퓨전이라든지 뭐 워크스테이션 이런 환경에 VM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네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장비 실제로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EOS라고 해서 저희 버추얼 EOS라는 게 있습니다. 네. VM 버전으로 나오는 스위치 동작 똑같습니다. 네. 그것 자체를 묶어서 망으로 만들고 테스트를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밸리데이션 확인 다 끝나시면요. 그거 실망에 그냥 디플로이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플하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GTP 서버라는 게 네?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주셔야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네. 한번. 모든 뭐 저희 소스 코드는 다 GitHub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ithub.com에 네. arista-eos plus라고 하는 URL을 찾아가시면 네. arista networks eos plus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시면 저희 GTP 서버에 대한 어떤 원 소스 코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패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VM 오토메이션 툴 기반으로 해서 저희 VUS 자동으로 쓰시는 부분, 네. 그 다음에 GTP 서버도 자동으로 테스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데모 자체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네, 이렇게 네. 패키징해서 드립니다. 뭐 앤서블이라는 거는 뒤에 말씀드린 퍼펫 셰프와 같은 오토메이션 데브옵스 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네. 부분도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아예 이런 코드를 아예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런 네트워크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네. 커맨드 라인 한 줄만 하면 이 네트워크를 내 PC 데스크탑에 만들어줍니다. 네. 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런 GTP 서버를 가지고 그 전부 다를 이제 오토메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 VM웨어 버전,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 버전, 그리고 개별 다 뭐 해당되는 동작 원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니까요. 네.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저희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은 참 잘 보십니다. 아, 이 네. 정도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이 있고요. 정도는 스탠다드 잉글리시기 때문에 네. 정 안 되면 구글 번역기로 돌려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힘을 빌리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럼 GTP 서버를 다운 받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이런 걸로? 뭐 지금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처음 보는 개념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근본적인 거는 가장 심플 베이직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음.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 기존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텔넷 SSH 접속해서 그렇죠. 해당되는 명령을 쳐서 그거 어디 메모장에 넣든지 네, SSH 붙이든지 그렇게 그렇죠. 맨날 며칠 관리하다가 그렇죠. 장애가 있는데 컨피그레이션 네. 백업해야 되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고 네. 예.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예 다 자동화시켜서 특정 로케이션 서버 위치에 네. 백업을 할 수 아, 있게끔 네. 뭔가 변경이 생기면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백업된 최신 레이티스트 버전들이 새로 신규 디플로이한테 적용되고 네. 단순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용도로만 쓰셔도 쓰실 수 있는 좋은 솔루션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지금 이 방송 듣고 나서 네.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네. 한번 많이 해보시고요. 만약 정 안 되면 그때 부장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이메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GTP 서버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내부 아키텍처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DHCP 서버와 HTTP 웹 네. 기반으로 해서 구현이 됐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는 2000년도 후반에는 그냥 그런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 내려주는 이런 기능으로 일단 고객들이 많이 쓰셨는데 이걸 좀 네네. 진화를 시키셨어요. 아.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네.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는 코드로 보자라는 겁니다. CLI가 아니라. 아, 네. 그럼 CLI만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나하나 장비들을 핸들링했다면 이제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네. 그냥 장비의 컨피그레이션 몰라도 나는 이 장비 연결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 장비의 몇 번 포트는 다른 장비의 몇 번 포트에 연결하고 싶어. 네네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네. 용어로 오케이. 물론 그게 영어예요. 네네.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정의만 해두시면 그 베이스로 해서 해당 서버나 스위치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거하고 되게 또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관적이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 많은 트라이얼을 해봤죠. 네.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아, 거기에 대한 버든이 더 들어간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네요. 네. 이런 디플로이먼트 자동화하는데 음. 뭐 스위치가 10대 미만이라고 하십니까? 네. 이걸 묻겠다고요? 네. 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예, 뭐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케일이 커지면서 필요한 어떤 필수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적은 인원일 때는 뭐 아르바이트생 쓰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GTP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 이제 아리스타 EOS 그러니까 EOS를 구동하는 스위치들은 네. 기본적으로 박스에서 꺼내시면 아무런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GTP 모드가 enable, 디폴트로 enable 된 상태입니다. 자, 장비가 붓업하면서 필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DHCP 동작을 합니다. 네네. IP 달라. 그리고 그 IP를 일단 DHCP 서버로부터 받아올 때 해당되는 옵션 필드를 이용해서 네. 부트 파일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내려줍니다. 네. 그 파이썬 스크립트는 저희 장비 내부에 sysdb라고 하는 아키텍처하게 연동되어 가지고 장비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정보들, 뭐 네. 시리얼 넘버, 네네. 해당되는 뭐 인벤토리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네. 자, 그 기준으로 해서 GTP 서버에게 나 누구다라고 레포트를 해주고요. GTP 서버는 해당되는 노드를 식별해서 걔한테 맞는 컨피그레이션, 걔한테 맞는 팔러시, 걔한테 맞는 OS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정책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 내부 내에서는 다양한 API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네. 또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로 해서 쭉 하나의 프로세스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근데 GTP 서버를 어떤 분들은 되게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네. 아, 우리 이런 용도만 쓸래?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 한번 그런 것도 어떻게 쓰는 한번 시나리오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올드스쿨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버든이에요. 왜? 너무 많은 게 새로운 게 있으니까. 네네. 자,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져다 쓸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네. 책임 소재도 있고요. 잘 되면 좋은데 못 되면 욕 먹는다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디플로이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가장 베이직, 심플한 거, 쉬운 네. 거부터 해보시라고요. 단순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정도, 그리고 해당되는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에 대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기능만 이네이블해서 네. 그 정도만 쓰신다고 하면 네. 내가 망해서 일반적인 그 메인터넌스 윈도우 내에서 작업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뭐 휴먼 에러 엄청 줄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네. 네트워크 담당자는 새로운 괴로움을 원하지 않는다. 네. 이게 뭐 어떤 명언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부장님 만드신 겁니까? 뭐 예, 어디-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저도 실제 망 운영자로도 근무를 해봤고 뭐 밴드에서 포스트 프리셀즈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아, 좋습니까? 이런 거 네. 좋아요. 앞으로 네. PT할 때 이런 거 가끔씩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또 유명한 사람 또 쓴 뭐 누가 그런 아,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지금 이런 하이퍼스케일의 디자인 형태로 가는 내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는 이런 형태일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단 가져가야 될 항목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 내부적으로 이제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얘기했던 환경은 이제 넷옵스입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그런 조직들만 위주로 해서 자, 지금은 서버팀, 네트워크팀, 네. 스토리지 등 구분 안 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묶여서. 네네. 자,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네들은 CLI를 원치 않습니다. 네. 그네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장비를 핸들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단순 몇 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몇십 대, 몇백 대. 네네. 뭐 그런 부분을 템플릿화해서 단일 커맨드 셋 하나만 실행을 해서 네. 또는 이걸 웹 UI 베이스로 해서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엔진 스타트 네.
네. 붕! 한 번만 하시면 네. 수백 대의 아. 또 스위치 네트워크, 데이터 네. 센터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데브옵스에서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현재 요 단계가 있는 겁니까? 요건 왜 이게 파란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현재의 대부분 어떤 하이퍼스케일뿐만 아니라 네. 일반 빅 라지 스케일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네.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인테그레이션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 저희 한국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한국 집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지금? 에드혹 베시펄 스크립팅도 조금 약하죠. 네, 한 여기 바로 직전에 있겠네요. 직전 정도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이제 앞을 내다보시는 망 운영자나 고객, 그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은 이제 저런 부분 실망에 적용을 하시는데 네. 이제 뭐 시범적인 정도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런 네. 데브옵스 툴을 사용하시는 네. 환경으로 갈 거고요.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네트워크를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네네. 그걸 자유자재로 핸들링 하실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네, 나와 네.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인프라가 애플리케이션이 되는군요.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은 개념을 제가 야.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런 뷰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게 지금 파이널로 얘기할 때는 뭐 피지컬, 네. 버추얼 네. 다 멀지되고 컨버지되고 유니파이되고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구분 안 한다는 거죠. 네. 모든 게 다 RESTful API 인터페이스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투 애플리케이션 통신하듯이 그리고 그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야, 여기 그러니까 이 RESTful API가 네.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들만의 그 통신이 아니라 그렇죠. 인프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즘 막 핫하고 있는 그 IoT, 네. 인터넷 오브 띵스 네. 그 개념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트렌드하고도 좀. 그렇게 오버랩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뭐 IoT라고 하면 보통 단말 쪽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려드렸던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논리적인. 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데이터 스토어를 한다면 그렇죠. 단말들이 그런 서비스를 그렇죠. 받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의 네.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네. 물리적인 것들과 논리적인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REST AP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실제 북미 지역에는 이걸 활용해서 자기 자체 데이터 센터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 모 고객사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는 고객사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체 오토메이션 어떤 툴들을 만들었고요. 이 REST API 관련돼가 이게 내가 보기엔 앞으로 네. 이 IT 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이걸 상당히 잘 공부해야 하면 네. 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거 특별히 뭐 공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공부하려면 잘 모르겠다 이런 공부하려면 그런 게 잘 돼 있나요 지금? 이미 교육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상으로도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지만 있고요. 그래도 그 뭐 부장님까지 똑똑하신 분들은 그거 갖고 다 알지만 일반 분 네. 바쁘고 또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좀 교육도 받고 싶고 좀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저희 네. 고객사 그다음에 파트너사 엔지니어분들 대상으로 해서 파이썬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해봤는데요. 아, 네. 그런 내용 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분들도 많이 경험을 못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컨텐츠가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교육센터에서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런 REST AP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핸들링하는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지고요. 네. 시작은 간단합니다. 클라우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엔드 유저 포인트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 내부에서 클라우드를 빌드하는 엔지니어 입장으로 아. 얘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이런 REST API가 그냥 기본 내용입니다. 네, 네. 모든 게 웹 서비스라고 얘기할 때 그 웹 서비스는 다 이런 REST API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백엔드에서는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고객들 뭐 한번 무료로 해주신 거죠, 그건요? 그렇죠. 네. 예. 그건 몇 시간이나 가르치신 거예요? 보통? 저희가 3일 과정으로 진행을 3일 과정으로. 했었고요. 뭐 첫날은 제가 왜 리눅스 관심 있냐면 뭐 저희가 여기 이제 전자신문 교육도 저희가 하거든요. 교육 제가 많이 하니까 예. 그런 걸 같이 둘이서 같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웰컴입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관점이나 지식은 참 많이 공유돼서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자, 요거는 어떤 장표인가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개별 내용들을 한 장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장비를 일단은 밴드에서 오더를 내시고 네. 받으셨어요. 네. 자, 받고 난 다음에
해당 박스에서 장비를 꺼내고 렉에 렉 마운트 하시고 케이블링 하시고 네. 전원 입력 땅 하시는 순간 프로비저닝 서버로부터 해당되는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거죠. 네네. 모든 게 자동화되면서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인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다. 네. 그리고 자체적인 장비의 헬스체크 메커니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는데 얼러트, 네. 이메일을 준다든지 SNS 문자를 준다든지. 이제 인서비스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인 컨피그레이션 백업이나 어떤 자기 자체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는 형태로. 네. 그렇게 하나 한 전체 프로세스로 일단은 마련해서 설명해 드린 장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전체가 구현이 된다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대형 엔터프라이즈나 이제 SMB 마켓에서 있는 고객분들한테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은 인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망을 운영하실 때는 이런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게 필수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분들도 이런 설명이나 데모 시연 정도 보시면 아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문제는 내 내부의 리소스가 그걸 어떻게 내 환경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좀 이슈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리스타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데모입니까? 저희가 이제 뭐 설명드리고 말 다 했는데 네네.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GTP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 PC 상에 네. 일단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VEOS라고 하는 스위치들이 4대가 있고요. 네. 얘네들을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인데 저희 나름대로 하드웨어 레벨의 모든 부분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센트럴 포인트가 CVX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런 GTP 관련되는 서버 2대. 네. 이게 랩으로 셋업이 되어 있고요. 단순 커맨드 라인 2줄로 이게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는 일단 붓업이 되고 네. 아무런 컨피그레이션이 없으면 GTP 관련되는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IP 주세요, IP 주세요. 지가 스스로 막내별로. 그냥. 예. 그리고 GTP 서버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우분투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걸 제가 요거에 쉘 접속을 해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게스트님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훨씬 더 실감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유, 네. 당연하죠. 네네네. 저희는 그 슬라이드로만 얘기하는 거 별로 네, 안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려야 네. 됩니다. 저번에 그냥 슬라이드로만 하셔가지고. 예,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드라고 해서 지금 이 디렉토리에 제가 미리 디파인을 해뒀습니다. 네. 3개의 노드에 대한 디파인을 해놓고요. 이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해당 스위치의 베이스 맥 어드레스입니다. 아, 네. 그건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유일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로 사용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준으로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네. 저놈이 요청을 하는구나. 네. 네, 그거 베이스로 해서 해당 노드들한테 보내줄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미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스타트업 컨피그나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셋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걸 이제 보여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GTP 서버를 이네이블 해야 되겠죠? 네. GTPS 엔터. 이제 붓업을 시킨 거고요. 해당 GTP 서버가 이제 러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상에서는 이제 GTP 서버를 컨택을 하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주세요. 네. 내가 또 추가적인 팔러시를 뭘 가져가야 되나요? 계속 이터렉션하고 물어보고 네. 그 네.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다 진행되고 나면 해당 스위치는 리붓을 통해서 네. 인서비스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보시면은 뭐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있다, 뭐 시스로그는 내가 진행 중에 뭔가 문제가 있네요라는 레포팅까지도 해주고, 뭐 그런 데 대한 로그 파일이나 이런 부분도 시스로그 GTP 서버 내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이썬 스크립트의 내용을 해서 쭉 다 보여줍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스럽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로깅을 이네이블 했을 때 내용이고요. 이제 요걸 이제 로깅 디세이블 해놓고 하면 뭐 심플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형태고, 요 다음이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나 이런 거 쓰시게 되면 아예 예쁘게 네. UI 버전으로 네. 클릭만 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링다 시작 하기 전에요. 먼저 그 아리스타에 대해서 네. 뭐 어떤 회사인지 네. 잠깐 좀 이렇게 부장님 같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 있는 회사인지, 네, 부장님만 똑똑한 건지.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일단 저희는 그 굉장히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과 함께 커온 회사고요. 네. 뭐 근본이 되는 쪽은 이제 망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돈으로 친다면 가장 값비싼 망이죠. 증권망. 네. 그런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커온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다수의 이런 닷컴, 웹투다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서 이렇게 큰 회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핵심 부분이 머천트 상용 칩을 쓰는 벤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EOS라고 해서 Extensible Opera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 EOS가 지금 현재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SDN 컨셉, 네. 빌트인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하드웨어 박스는 상용 칩에 거기에 네. 리눅스, 네. 페도라 코어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되는 OS들은 다 오픈 소스 기반의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EOS가 10년 된 겁니까 지금요? 2004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네. 2008년도에 첫 제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 추세를 훨씬 이제 보시고 네. 앞서 나간 거네요. 되게. 네, 그렇죠. 준비가. 결과론적으로 뭐 어떤 컨셉이 나오든 지금 현재 네트워크 상에서 나오는 그런 신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네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부의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여러 사업자들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좀 네. 특화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뭐 클라우드, 아까 하이퍼스케일, 네. 그다음에 HA 부분,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뭐 해당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모빌리티, 비저빌리티,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는 오픈 베이스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크로드까지 다 오토메이션 시켜서 네. 전체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통해서 지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요즘 시대 흐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하고 또 오픈이라는 거. 네. 이게 두 가지가 되게 큰 화두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핫하죠, 저희 회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제품들 라인이죠. 네, 제품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예, 특장점으로는 말씀드린 그런 EOS가 이 모든 플랫폼에 단일 이미지로 네. 구동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을 네. 이제 회사에서 구현하려면 네. 이 장비를 사야만 되는 거죠. 아까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는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뭐 테스트 그다음에 이런 정도는 제가 보여드린 VOS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빌딩 하셔야죠, 데이터 센터를.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태식님, 페이스북, MS, 야후 등 대량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저장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백업은 대용량의 스토리지로 할 것 같은데요. 이들 대용량 데이터 센터들의 백업 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한테 일단 그렇죠. 스토리지를 물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 드리면 그네들은 일단 지금 말하는 스케일업 디자인의 스토리지는 아닙니다. 다 네. 스케일업 기반의 스토리지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해서 네. 해당되는 그 디바이스들을 쉐어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춘성님, 기존 스탠더얼론 네트워크 장비들의 기능, 성능 시험과 금일 설명하시는 SDN 기반의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의 기능, 성능에 대한 시험들에 대한 자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료는 지금 얘기하신 포인트가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테스트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게 별다른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 네. 알고 계시는 L2, L3 기능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오토메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김창민 부장님, 저기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Charles CHARLES .kim .kim @arista.com입니다. .com 이거 맞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김창희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지금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나중에 자료라든지 또 뭐 견적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열님, 작년 이맘때쯤에 아리스타 EOS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동화 구현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새로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고요? OS인데. 예,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었습니다. 네. 해당되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반으로 해서 EOS 네. 기반으로 해서 개별 워크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저빌리티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하는 마케팅 용어를 포함해서 어나운스를 했었고요. 네.
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최정성님, 리눅스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보안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기능 또는 방안이 있는지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 저희 OS에 대한 네네. 부분인가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다수 이 리눅스 시스템을 쓰고 있는 쪽에 다 문제가 있겠죠. 네네. 네, 일단 공개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런 데 대한 버그 픽스나 시크릿 홀에 대한 패치 부분이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정구님께서 아까 만드신 그 문장 명언이라고 문구 명언이라.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스토리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오늘 좀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이니까요. 홍성호님, 부서이동 및 이관이 많은데 협업상 대여 및 리스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뭐 저희 장비를 대여해달라는 말씀인가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 필요하시다면 빌려드릴 수도 있죠. 네. 네, 빌려드려야죠. 고객이 원하시는데.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지호님,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CEO의 승인을 받으려면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비용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충분히 해당 퍼블릭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내부 리소스가 되는지 다 맡겨두고 쓰시는 데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런 있으셔야 퍼블릭 돼요. 클라우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예. 그 대표가 잘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네. 대표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어느 대표님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유준호님, 자체 구축 대비 데이터 센터 구축 의뢰할 때 TCO 및 ROI는 어느 정도 향상됐나요? 이게 자체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 의뢰. 자체 구축 대비 데이터 센터, 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신다는 얘기신지. 네, 유준호님 좀 더 질문 좀 자세하게 해주면. 저희가 오토메이션 자동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TCO 특히나 이제 오펙스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자료는 있습니다. 네네. 네. 필요하시다면 뭐 그런 내용 네.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열님은 공공기관의 망분리와 관련해서 아리스타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요. 공공기관의 망분리요. 그걸 저희는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공공기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신지 네.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뭐 오버레이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망분리와 비슷한 어떤 효과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인캡, 디캡 지원하는 장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활용해서 말씀드린 eAPI, 뭐 API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를 좀 응용해서 쓰신다면 저런 것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얘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영님, GTP 서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패브릭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인 아키텍처 설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냥 단일 디바이스만 보셔도 되고요. 단일 스위치 장비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쓰시든지 네. 아니면 인밴드 서비스하는 포트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시든지 그렇게 단일 장비부터 시작해서 멀티플 장비까지 굳이 뭐 패브릭과 같이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인프라가 있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김현동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그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서 동급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묶으셔야죠. 네. 연결도 많이 아. 하시고.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스위치 네. 장비들은 항상 보실 때 프론트 패널에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 개수가 그 스위치 내부에서 용량 처리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네. 예전 장비들은요. 네네. 그런 데 대한 것만 좀 피하시면 비슷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임동찬님, 아리스타에서는 파이썬만을 지원하는지요? 국내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더 범용적인데 만약 그렇다면 파이썬만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자바스크립트를 완전 퓨어하게 디바이스 시스 어드민 측면으로 쓰신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웹베이스 같은 모르겠죠. 네네. 자, 파이썬 레벨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내부 아키텍처링이 C++하고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붙는다는 거죠, 연동이. 네네네. 그래서 파이썬을 얘기 드린 거고요. 네. 뭐 배시 쉘, 네. 펄, 네. 뭐 원하시는 스크립팅 랭귀지 기본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현님, 데이터 구축 시 특정 은행 업무에 맞는, 즉 고객 요구에 따른 보안 설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요? 데이터 센터 구축 시 네. 고객 요구에 보안 설계
기존 뭐 파이어월이나 뭐 이런 장비들을 같이 묶어서 해당되는 트래픽들을 그런 쪽과 연동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하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래픽 스티어링이나 이런 개념이 그런 컨셉이니까요. 네. 이 교수님, 트래픽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별로 트래픽 분석이 가능한지요? 스위치 장비의 트래픽 분석을 얘기하실 때 해당되는 스위칭 칩은 기본적으로 L3, 많이 보면 L4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레벨은 전용 분석 장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타가 제공하는 부분은 그런 전용 분석 장비 쪽으로 네. 필요한 트래픽을 네. 적절하게 네. 해당되는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레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그 전달하는 그 역할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현용님, 고성능의 서버들이 수만 대 연결되는 스위치라면 버퍼 성능이 뛰어나야 될 듯합니다. 타 경쟁사들 장비들에 비해 버퍼 성능이 좋은지요? 인더스트리 넘버 원입니다. 그쪽은. 네. 저희가 딥버퍼 VOQ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큰 뭐 클러스터 단위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클러스터가 뭐 저희 백본 모듈러 스위치가 한 16대까지 연결된 형태로 해서 서비스하는 그 하드 애플리케이션 러닝하는 고객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네. 키되는 컨셉이 버퍼와 VOQ 아키텍처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한지님, 해외 대상 사용자에게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속도로 인한 한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속이나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국제란 회선 증속하셔야죠. 네. 네. 일단 내부적인 데이터 센터 트래픽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레이턴시가 문제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 내부는 뭐 로 레이턴시나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해외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인 자체에 대한 퀄리티나 레이턴시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장준님, 탭 장비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 기존 네트워크 장비와의 호환성 및 향후 속도 증가 시 장비 교체가 필수적인가요? 저희 탭 장비 전문업체 아닙니다. 제일 마이너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 세션이 두 번째 세션이 아마 탭 관련된 솔루션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 캐패시티가 모듈러 샤시 기준으로 뭐 30테라, 60테라까지 나옵니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호환성, 뭐 확장성,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부분은 타 업체 어느 누구도 저희만큼은 제공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영님, ROI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자체 구축 혹은 타사 솔루션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도입 시에 어느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는 데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라고 하면 그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적극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외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쓴다라고 하면 실제 얼마만큼의 그 니즈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조금 자체 구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심직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박완주님, 미션 크리티컬한 보수적인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관리자, 기존 운영 조직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협상에 강력한 팁을 알려주세요.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어려운 말 하면 절대 안 먹힙니다.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로 기대 효과를 명시적으로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그렇죠. 한광남님, 네트워크 관리자, 실무자, 교육 관련, 강좌 관련 정보 자료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고객에 한해서 또는 저희 파트너사에 한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퍼블릭 세미나를 또 몇 가지 준비 중이에요. 뭐 그럴 때 오셔서 좀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반 그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알리시아라는 아이디 가진 분. 저희 딸의 이름하고 똑같네요. 그러세요? 데이터 센터 사업자로서 입주 고객에게 아리스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이 무엇일까요? 데이터 센터 사업자인 것 같아요. 네. IDC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거기 IDC 입주하는 고객에. 일단 전반적인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서비스 퀄리티를 더 낮게 해줄 수 있는 뭐 로레이턴시나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딥버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당 망의 안정성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서비스 레벨로 가신다고 하면 IDC의 기존 서비스가 아닌 다른 신규 서비스를 만드실 때 저희 VXLAN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뭐 다양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광남님, 파이썬 코드 베이스 이외에 관리 구축 툴 문의드립니다. 세션 중에 잠시 제가 설명드렸는데 데브옵스 툴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퍼펫, 셰프, 앤서블, 솔스택, 뭐 CF 엔진, 뭐 CF 엔진은 좀 올드한 툴이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툴들 정도로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허 교수님, 도입 시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분석 및 도입 사례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자료는 일부 있고요. 그 내용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네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백원선님, GTP 서버에서 각 장비들의 프로파일 등을 미리 설정해서 GTP 클라이언트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설정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장비가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에 디플로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베이스 맥 이외에 어떤 부분으로 구별하는 게 좋을까요? 해당 디플로이먼트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 5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 루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 해당 베이스맥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장비 자체의 커넥티비티,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 정보 기반으로 해서 해당 장비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이나믹하게 러닝해서 추가적인 연결성 정보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해당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컨셉으로 그런 부분을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재상님, 최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가시성 제공 애플리케이션 및 API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공 API 사용률 및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요? 커맨드 라인 베이스의 RESTful API입니다. 굉장히 운영자분들이나 기존 사용자분들이 쉽게 다가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맨드 라인 대비해서 지금 현재 REST API가 지원하는 게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네. 자, 거기에 한 번 더 이번에 저희가 저희 EOS SDK를 어나운스했습니다. 네. 직접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셔서 저희 스위치에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박원주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을 부각하던데요. 아리스타의 생태계는 어떠한지요? 저희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가 메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솔루션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스토리지 서버 관련된 솔루션을 가진 회사들과 함께.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골은 뭐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메인이 주로 일단 동작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장비.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보는 뷰포인트고요. 그렇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현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각 분야의 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동이 돼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범님, 고객 입장에서 외부 IDC의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의 매니지드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인프라 구축할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의 매니지드 서비스. 뭐 매니지드 서비스 타입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당 디바이스 자체가 소형이나 뭐 이런 부분이 디플로이 되는 건데 특별하게 이걸 서비스 레벨로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허성윤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다가요, 뭐 영상 같은 게 좀 버퍼링이 생기면은 일반 화질로 보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을 투 채널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 화질로 보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자, 오늘 그 질문 잘한 분 두 분 좀 선정 좀 해주시죠. 네. 최정석님하고 김준영님. 네. 자, 최정석, 김준영님, 이 두 분한테는 저희가 그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20분 추첨해서 기프트건, 커피 기프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마치는 거겠고, 여러분도 오늘 아주 다양한 질문들 해주셔서 좋은 방송 될 것 같고요.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거 하죠. 네. 일단 급변하는 어떤 사회입니다. 네트워크 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